네, 미국 투어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네. 저게 이제 테마를 가지고 그러니까. 파이낸스, 그러니까 금융 쪽의 전문가 우리 김프로 형님 그리고 전원경 교수님 또 이제 그렇죠. 미술 쪽, 아트 쪽의 전문가시니까 그분들 아마 실제로 이런 비슷한 뭐 네. 예를 들면 무슨 미술 투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전문가 한 분이 같이 따라가 주시는 그거 되게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비싸요. 근데 그분들의 설명을 함께 들으면서 다니는 거니까 요번 뉴욕의 미술관 그리고 파이낸스 투어 김프로 형이 어쩜 저 투어 가이드 같은 거죠? 예, 그 뉴욕 토박이시잖아요. 누가요? 김프로님. 거기 한 달 살면 토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원경 교수님 이제 워낙 그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가 그렇죠. 높으시니까 저런데 한번 같이 가보시는 거는 참 제가 좋지 미국 않을까. 투어 이거 보니까 그 미국에 실제 여행 갔을 때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 비용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미국 그냥 거랑? 우리가 미국 가서 막 크게 막 놀고 하는 그 비용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미술관을 가서 직접 설명 듣고 김프로님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좋은데? 네, 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자, 하여튼 미국 투어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미술관 저도 시간 되면 좀 가고 싶은데 네. 쉽지가 않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우회영 우리 LS 연구원 증권 선임연구위원 함께 역시 뭐 한국은행 이야기 안 할 네. 수가 없는 거죠? 금리 인하 한번 보죠. 네, LS증권의 우회영 선임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 코발트 블루색 이 인류가 역사상 가장 비싸게 만들었던 그 원료 색이거든요. 네. 네, 저 색을 내는 돌이 한때는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막 만들고 있죠. 쓸데없는 너무. 자, 우리 우혜영 위원님. 네. 일단 이창규 총재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뭐 분위기가 워낙에 동결보다는 인하 쪽으로 쏠려 있었긴 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0%로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은 사실 조금은 하긴 했었어요. 동결할 수도 있긴 있겠다. 네네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뭐 환율이 금통위 전후로 해서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도 있었고 생각보다 성장 전망치를 대폭 하향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좀 느꼈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좀 우려스러웠던 한 가지 정도는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해서 내외 금리 차가 추가적으로 벌어졌을 때 이제 환율이 좀 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19년도 7월에는 연준보다 한 보름 정도 먼저 금리를 인하를 했었었는데 우리가요? 네. 한국이요. 네.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하고 직후는 아니었지만 한 네. 한 달 정도 여간의 기간에서 보시면 환율도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실제로 워낙 약세가 나타났어요. 네네. 근데 그때 물론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는 그림이긴 했지만 기울기상으로 보면은 환율 측면에서 원화가 더 약하게 움직였었어요. 얼마나 혹시 그때 벌어졌는지 기억하세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예, 금리요? 예. 아마 100bp, 125bp 정도였던 것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럼 지금이 우리가 100bp로 벌어졌었습니다. 100bp. 네. 우리가 지금 2.75고 미국이 4.5%. 그러니까 175bp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훨씬 차이가 크네. 네, 근데 이번 인상 사이클 때 우리가 봤던 대외금리차, 내외금리차 격차가 200bp까지 벌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임계치라고 할까요? 200bp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가 좀 이미 좀 경험을 통해서 느껴온 거긴 하지만 근데 방향성 측면에서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bp까지 벌어졌던 거는 인상 사이클 때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벌어진 거였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막 빠르게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구간에서 한국이 먼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거나 많이 인하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고 전망이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체 원화가 과연 강해질 수 있을까?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제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을까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인상 사이클 때 벌어진 것과 인하 사이클 때 다시금 벌어져서 EAPP를 가는 거는 조금은 다른 상황인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건 역시 뭐 많이들 우려하셨던 거 환율 얼마나 네. 더 벌어질 거냐.
요걸 좀 환율이 얼마나 더 우리 가치가 떨어질 거냐 이걸 좀 걱정하고 계신다는 또 거죠. 얼마나 네, 근데 또 다행스럽다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미국 내에서도 조금 내려오죠. 네, 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이제 미국 내 경제에 대한 분석도 이제 연초 대비해서 막 엄청 강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뭐 실제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도 조금 흔들리는데 미국도 과연 연말까지 이제 강한 경제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조금씩은 좀 흘러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 인덱스는 좀 약하게 흘러갈 수 있다 보니 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뭐 더 치고 가진 않겠지만 네, 네. 이제 원화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좀 약한 상태인 건 맞고 경제 전망치를 보더라도 우리는 1.5% 미국은 2%대 성장이라면 격차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감은 아직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혹시 어제 어제는 어떻게 환이 움직였는지 어제 뭐 큰 변화는 없었죠? 그 장중에 이제 금통위를 소화해 나가면서 이제 그 통방문 발표된 직후나 인하 결정 나오고 나서 좀 환율이 좀 빠졌습니다. 네. 1,400, 30원, 30원대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빠졌다가 이제 금통위 소화해 나가면서 조금 반등해서 전일 대비해서는 빠진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한 1,430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그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1.5로 진짜 크게 떨어졌어요. 네. 이게 좀 채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네, 보통 이제 그림 화면 한 번만 봐주시면은 자료 혹시 네. 띄워주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성장 전망치거든요.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를 왼쪽 해드리자면요. 위에 네, 요거 왼쪽에 있는 게 경제 네네네네. 전망치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하향이 되긴 해요. 하향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향될 때 한 0.2%포인트나 0.1%포인트 정도로 하향되는 게 보통의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 0.4%포인트까지 우리가 좀 빠진 게 확인이 됐고요.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원래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에 금통위 때 이렇게 전망치를 주는데요. 네. 이례적으로 1월 금통이 끝나고 나서 1월 20일쯤에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미리 좀 전망치를 수정하는 자료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언급한 하향 수준이 1.6 또는 1.7 정도였어요. 네. 그러면 예전과 비슷하게 0.2 정도 좀 빠지는 그림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있었었는데 실제로 발표된 수치는 그거의 2배 빠진 0.4 빠진 1.5까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구나.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 수준이다. 물론 이게 하향이 더 반영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관세 리스크 좀 반영을 하고 네. 다만 추경 상황은 반영이 되지 않은 레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경이 미뤄지거나 규모가 적게 집행이 되면은 더 빠지거나 이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추경이 집행이 돼가지고 한 20조 원 정도 내외로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전망치 낮아진 건 팩트고 문제는 뭐냐면 연간 전망치로 봤을 때 이제 YOY로 보는 지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 거를 이렇게 낮췄는데 내년 거를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낮은 것도 반영을 했는데도 내년도에 안 올라갔다는 거죠. 네. 원래 이제 올해 낮아지면 조금은 이제 내년 거를 상향하거나 내년 걸 조금 올라가야죠.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뭔가 경기의 방향성이나 흐름을 본다면은 굉장히 좀 힘든 이제 성장세나 회복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은 조금 받은 전망치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성장 전망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되는 요인이 계속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전망은 어때요? 그러니까 금리 네, 근데 인하를 이제 몇 번 할 것이냐? 요 전망이 반영되어 네. 있는 게 시장 예상하고 비슷하게 이제 가정을 하고 반영을 내재적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가 지금 지금 2.75니까요. 한 2.25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번 정도 내릴 수 네. 있는 거를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을 가정을 해서 전망을 한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가정을 한국은행에서 한 거고 네. 다만 속도 측면에서는 빠르게 할지 뭐 느리게 할지는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 2번 정도 더 내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전망치를 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이게 뭐 1점으로 낮았다고 해서 뭐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요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수준은 한 2번 정도 더 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네. 성장률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은 뭐 여러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네. 특별히 더 낮게 잡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조금 높게 보는 경향이 그렇죠. 있죠. 네.
근데도 1.5면 실제 나중에 이제 현실이 됐을 때는 아마 이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보다는 더 높은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좀 하방 압력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3 뭐 이렇게 2나 1.3 요 정도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지금은. 조금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네. 우리가 뭐 하방으로만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이 진짜 만약에 한 15에서 20조 원 집행이 돼서 네. 우리가 경제를 조금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지출이 되고, 아니면은 부동산 PF 어제 언급한 것처럼, 이창훈 총장 언급한 것처럼 PF 쪽에 있는 쪽으로 좀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쓰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래도 이 정도보다는 이 정도나 또는 조금 높은 수준도 우리가 기대해볼 수는 있긴 한데, 네. 근데 현재로서는 내수의 회복세, 소비라든지 건설 경기 쪽의 회복세라든지 아니면 수출 쪽이 좀 하방 리스크가 더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채권 시장은 조금 더 이제 비관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은 더 낮아질 수 있을 리스크 또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미국 IB 쪽에서는 1.2 정도로 지금 전망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뭐 성장률 그리고 환율 뭐 고려해야 될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굉장히 좀 낮게 잡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물가는요, 이제, 다행스럽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 또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제 전망치가 크게 변하진 않았고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1.9로 올해 유지가 됐고, 근원물가, 이제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같은 경우는 1.8%로 하향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환율 상황도 좀 높은 수준, 1,400, 230원, 뭐 최고는 7, 80원까지 올라간 상태였었고, 환율에 따른 물가의 상승률이 이제 우리가 1월달 물가로서 확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2.2%로. 그러니까 우리가 1.3%에서 2.1로 올라온 상태예요. 물가 상승률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를 유지하거나 근원 물가를 하향했다라는 거는 이제 환율에 대한 상방 리스크보다는 수요가 굉장히 둔화가 되면서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 높다라는 평가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환율이 좀 높거나 유지가 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경기가 녹록치 않고 내수가 네. 회복이 안 된 상태다 보니 수요 측 물가 압력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물가 측면에서는 근원 물가에 대한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낮아졌다라는 건 거죠. 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는 상방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하방 리스크나 이 정도 전망치가 유지될 거에 대한 전망을 더 높게 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 이제 물가 전망치가 그래도 미국과 다르게 좀 계속해서 하향이 되거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통화 정책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덜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의 경제 상황을 봐긴 봐야 되겠지만 국내 상황, 경기가 안 좋고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또 낭패잖아요. 네. 지금 물가는 떨어지거나 버티는 상황에서 경기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이미 조금 달성이 되어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네. 대신에 좀 성장 쪽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경제 전망을 하고 네. 정책을 할 수 있는 또 여력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연초까지만 해도 연준이 뭐 연내 한두 번 내릴 거다라는 생각에 있었으면 네. 뭐 금리를 빠르게 내리거나 많이 내리는 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분위기는 연준도 금리를 2번 이상 할 수 있지 않을까? 경기가 조금 흔들리면 금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더더욱이 우리나라 여건을 보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추경을 예를 들어 한 20조 하면 0.2% 네, 정도 포인트, 올라간다 치면 네. 한 40조쯤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아프다고 했을 때 진통제를 맞고 네. 나았다 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네. 아픈 게 잠깐 없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좀 아프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뭐 일시적으로 올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돈을 또 많이 쓰면은 그래도 더 많은 돈이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성장을 깜짝 성장 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언급이 된 것처럼 올해 40조로 한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돈을 써줘야 YOI를 봤을 때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거인 거죠. 그리고 네. 만약에 40조 원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네. 어떤 돈으로 할 겁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방향으로 간다?
적자가 심해진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건전하지 않는 방향의 재정 집행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올해 쓴 만큼 내년에 안 쓰면은 어차피 YOY로 마이너스 효과를 줄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마련하는 재원이 적자 국채 발행,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는 거라면은 네.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과정인데 금리가 오히려 공급 문제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누가 또 수요를 해줄 수 있습니까? 네. 발행한 국채를 누가 사냐?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적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미국은 달러를 쓰니까 뭐, 네. 뭐 괜찮다라고 쳐요. 근데 한국은 원화 통하고 그다음에 중기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재정 집행을 하는 거는 네. 이제 건전하지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과 우리나라 신인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경제 측면에서는요. 네. 그 적절한 수준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략 한 20조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는 데서 15조에서 20조 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 한 20조 플러스 알파로 30조 원 내외로 얘기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근데 하느니 지금 할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과 하느니 할 수 있는 게 괴리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총재도 얘기했던 게 이게 구조조정이 있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계속 잠재 성장률 2%를 그러니까 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어제 하신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채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차영 총재 취임 이후로 계속 언급해온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안 되면 결국에 중장기 성장률, 잠재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이 결국에는 일본화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노동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자본 내지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만 쏠려 있다 보니까 뭔가 돈을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하는 게 원래는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가지고 투자를 만들어내고 소비자들한테 가계 대출을 해줘가지고 소비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게 입장에서도 집을 사야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버리고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좋으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해봐 이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좀 냉각이 되고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 은행에서 대출해준 돈들이 실질적으로 실물에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언급한 것도 중요했던 거가 부동산 PF 문제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다. 물론 이제 좀 도산해 나가는 기업들이 생기고 하면은 힘든 부분들이 생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 것들은 조정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 건 정리가 되고 골마 터지기 전에 이거를 좀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우리나라가 성장 측면에서 이제 노동력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 개발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나 굉장히 AI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반도체 수출하고 자동차 수출하고 뭐 K-팝 같은 것들 내지는 최근에 또 핫한 거는 삼양식품 같은 또 특정 상품이 미국 잘 이런 정도에 국한되다 보니까 미래 산업에 대한 발전 내지는 투자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미래에 어떤 산업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너무나 20, 30년 동안 이제 일정 산업에 대한 수출에 의존해서 네. 성장을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을 만들어내려면은 신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해야 돼야 된다. 이거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거를 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언급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치는 잠재 성장률은 좀 하향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1.8% 정도를 잠재적으로 보고 있는 게 네. 25년부터 30년 정도까지의 레벨에서의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 정도로 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산업의 상황이 이어지고 뭔가 구조조정이 안 되면은 전망치는 하향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멈추게 하거나 조금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는 건데 쉽지 않죠. 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진 또 사회고 경제다 보니까 이거를 빠르게 뒤집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시작 안 하면 더 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실 시장이 만약에 자율로 두게 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뭐 망한 회사 생기려날 거고 네. 다시 이제 새로운 회사들 뭐 돈 보고 또 만들어지는 회사 뭐 이렇게 생겨나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 정부에 네. 좀 의존하는 게 좀
포션이 큰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화폐 자체가 이제 경제 체력이잖아요. 근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조 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네. 우리의 잠재 성장률은 2%도 아닌 이제 1.8%도 갈 수 있다는 경계심을 한국은행이 갖고 있다라고 네.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계속 성장률이 그렇게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화폐가 경제의 체력이라고 쳤을 때 네. 우리 화폐는 이 약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되는 겁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뭐 어찌됐든 간에 화폐는 상대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지는 그림으로 만약에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달러가 만약에 강해지면은 지금 레벨보다 높은 레벨이 뉴노멀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과 같이 뭐 1,100원, 1,200원과 같은 환율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단기간에 좀 형성되기 어렵고 가기가 어려운 레벨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될 것 같고 뭐 1.5 나올 것 같고 하지만 또 사람들이 또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또 잊어요. 그리고 내년도도 갔을 때 1.8 정도 달성한다? 작년보다는 좋아지는구나. 네. 그러니까 방향성을 본다는 거죠. 성장이 계속 고꾸라지거나 빠지면 원화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물가도 막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원화가 약해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금리를 내려서 성장을 조금씩 이제 회복시키고 하방 압력을 막아주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은 성장이 나온다라면은 그래도 원화가 지금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도 상대성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금리 이제 인하를 하는 게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하향하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고 네. 미국 경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가 막 확장되는 구간이 아니라 고점에서 빠지고 있는 건데 그 빠지는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게 빠지는 구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둔화가 되는 구간이어가지고 달러도 막 마냥 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버틴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전과 같은 1,100원, 1,200원 가려면 시간은 걸린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전망이나 분위기가 좋아지는 분위기가 또 생긴다면은 원화에 대한 자체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원단으로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으로는 1,300원까지도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시간을 두고 바라봤을 때 계속 이 상태를 유지되겠는가도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이제 성장 전망치가 조금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한 3년 후를 보시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 후반대나 2% 초반대 전망이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격차가 지금보다는 좀 축소가 되는 그림이어가지고 그땐 조금 더 나은 환율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우리 환율은 우리의 영향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네. 또 달러 인덱스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런 구간도 있죠. 네. 네. 근데 지금이 그런 구간인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달러 인덱스가 좀 덜 중요한 구간도 꽤 있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일단은 뭐 달러가 강세 흐름이 사실 출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좋을 때는 원화가 강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질문인데 예를 들어 달러가 지금 이제 안 강해지려면 네. 어쨌든 강하냐 안 강하냐 상대적인 거니까 네. 유로, 엔, 아, 맞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강해져야 네. 상대적으로 강해져야 미국 달러가 이제 약해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실 때는 유럽에서 뭔가 강력하게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무슨 산업이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뭐 수출이 뭐 엄청 잘 되거나 네. 이럴 거 별로 없어 보이고 네. 일본 역시도 그렇게 뭐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네. 그러면 달러가 약하게 갈 만한 어떤 뭐 요소 같은 것들은 그냥 미국 자체가 약해지지 않는 이상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그래요? 게 네, 엔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네. 이제 BOJ 일본에서는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하면은 통화 가치 절상되고 금리 인하하면 좀 절하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만 이론적으로 보면은 BOJ는 계속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지금 물가가 4% 지금 그렇더라고요.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0.5%의 기준금리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 경제 상황도 올해, 내년, 내후년 전부 다 잠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재밌는 점 잠재가 0.6, 0.5 정도인데 그 네. 정도를 상회하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전망치긴 하지만 네. 뭐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물가도 굉장히 높고 금리를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유로는 모르겠어요. 유로는 굉장히 지금 약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제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일본은 네. 그래도 내수 중심으로 성장이 나오는 구간이고 이에 따라서 물가도 뭐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일본 내부에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엔화 자체가 조금씩 강해지는 그림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뭐 스위스 프랑화, 영국 파운드화, 유로존 유로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엔화만큼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미국 내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연초나 작년 말만큼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미국만 살아남는다. 뭐 트럼프 정책으로 미국만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는 시각이 조금씩은 약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하향 요인 내지는 하방 리스크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상존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2분기보다 3분기 가면 갈수록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조금씩 하향이 된다면은 미국 자체에 대한 얘기도 미국 자체 달러에 대한 얘기도 약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거라고는 혹시 예상을 하세요? 저는 이게 빠르면 2분기 말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2분기 말. 금리 인하가 한 6월 달 정도면 시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사실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런 전망들이 나오거나 인하에 대한 시점을 얘기하는 시점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실제로 이번 주 PCE 물가 발표될 텐데 컨센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망치들이 보니까 지난달보다는 좀 둔화가 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음 달 발표되는 고용 지표, 그다음에 소매 판매,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 경기가 소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물가가 다시 디스인플레가 되고 있다라는 지표들로 한 2, 3개월 정도 계속 나오면은 저는 연준도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를 진짜로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빠르게.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분위기보다 인하에 대한 횟수나 시점도 빨라질 수 있겠다, 많아질 수 더 있겠다. 많아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를 올렸던 연준의 속도 조정 그 요인들이 조금씩 이제 약화되면서 달러 강세는 좀 주춤하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시장의 어떤 하락을 이끌었던 단초를 보면 저는 소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마트의 실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비 심리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어요. 꺾였는데 네. 사실 이건 심리 지표 서베이고 월마트의 실적에서도 사실 자신들의 실적이 나빴던 게 아니라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던 거는 결국 전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미국의 소비는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은? 실제 상황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목 금액으로 보면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거긴 네네. 하지만 네. 실질로 보면은 이제 YOY로 약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월마트의 실적 가이던스 쇼크가 왜 시장을 흔들었냐면은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미국의 돈 많은 부자들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세일 많이 해주면 더 많이 사고 당연히 저소득층 더 많이 사겠지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요가 몰렸던 싸게 파는 할인마트인 그 월마트조차도 향후 전망을 조금씩 낮춰 나간다는 거는 그러한 소비도 규모나 크기, 금액이 점점 이제 좋게 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인 거고 네.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소비 위축의 리스크로 언급되고 있는 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대출의 연체율들, 그러니까 카드론, 오토론 이런 것들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미국이? 네. 아, 그래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들은 지금 고물가 상황,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 이자율이 높은 상황이 굉장히 목에 찬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에서 작년에 소비가 왜 좋았는가라고 하면 이제 자산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비트코인이나 코인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미국 증시도 우상향하는 시장이었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비해서 자산의 그 비중이 주식도 많고 하는 그러한 국가라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한 부의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고밸류에 대한 얘기 많고 비트코인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또 소비를 할 만큼의 여력이나 그 분위기나 심리를 이렇게 자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사실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또 우리 경제 성장률을 한우는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고 네. 금리나 그래서 했고 미국의 달러는 한 2분기 말부터는 아마 조금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정도 예상을 하시는 네, 우리 우혜영 수석 연구원이시고 혹시 집에 요 벤소닉 와플 메이커 혹시 있어요?
와플 메이커 이 브랜드는 없는데 와플 메이커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있어요? 아, 하나 사드리고 싶었는데. 아, 그건 뭐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창화당 저 떡볶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저희가 네. 좀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우혜영 연구위원과 함께 어제 한은의 금리 인하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환율 또 경제 성장률 뭐 소비 등등 여러 좀 글로벌 지표들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기회에 나오셔서 많은 도움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